책을 읽을 때는 한 사람의 친구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처럼 편안한 시간,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책, 공책 어려워, 책 비싸오, 책 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 아는 척 책방 시간입니다. 어떤 책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뭘 것 같아요? 판소리계 소설이면 판소리면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춘향전. 그래, 춘향전. 네. 춘향전과 양대산맥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춘향전은 사실 연애 얘기고 이거는 그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더 범위가 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기가 많고 홍보가기가 많고 흥부전. 그렇죠, 그렇죠. 네. 흥부전. 흥부전. 그렇죠.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네네. 그리고 그 반대로 심술쟁이 놀부. 놀부. 재산을 놀부 쪽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놀부에서 쫓겨나고 가난하게 살다가 제비가 네. 왔다가 그 뱀이 그 제비를 그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 떨어져가지고 맞아. 다리를 다치잖아요. 네네. 그 다리를 고쳐줬는데 그 친구가 박씨를 못 줍니다. 네. 그 박을 타니까 여기서 금은보화가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죠. 맞아요. 놀부가 그걸 보고서 야 나도 그러면 저 박씨를 얻고 싶어. 그럼 제비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네. 잡아다가 자기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머. 했더니 또 박씨를 물어다 줘요. 네. 근데 그 박씨에서 나온 것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승사자, 도깨비 이런 종류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네. 어린이 판본에는 도깨비 이런 애들이 나서 막 혼내주거든요. 네. 근데 성인 판본에서는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양반, 승려, 되게 여러 가지 사람들, 상여군, 무당, 상인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요. 불량배들 나와서 막 패고 그러면서 싹 쓸고 가가지고 결국에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도깨비 막 귀신 이런 것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무섭긴 하네요. 진짜 새롭네요. 저는 정말 도깨비 방망이가 나와가지고 막 혼내줬다는 기억만 그러니까. 나는데 네. 결국은 놀부를 망가뜨린 것은 사람이었다. 흥부전이 대표적인 권선징악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흥부가 너무 착하고 순하기만 한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하고 또 맞아. 무책임하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한참 우리가 또 건설의 여건 뭐 이럴 때는요. 네. 약간 놀부를 차라리 바람직한 기업가적인 유형. 흥부는 그냥 빌부터 먹으려는 나쁜 사람 하는 식으로 또 취급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흥부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투잡, 쓰리잡을 뛰거든요. 네. 양반한테 대신 매 맞는 일도 하고요. 근데 매 맞는 일 해봤자 이거는 자기 몸상에서 두 번, 세 번은 못 하잖아요. 이분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맞아요. 뭐 어떤 여건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약간 그래서 청년들의 그런 네. 아픔들 되게 열심히 해도 보상을 주는 분위기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이 안 오니까. 그래서 흥부를 보면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단 좋은 건 흥부는 로또를 맞았다는 거죠. 인생 한 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흥부전의 하이라이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아는 사람도 많이 아는데요. 이게 새로 밝혀진 판본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하버드에서 소장 중인 필사본이 예전에 가장 우리가 알려진 판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0년이나 앞선 흥보 망보록이라는 것이 2017년에 발견이 돼요. 와. 어떤 교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앞에 박은교 전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네. 우연히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흥보 만보록이라고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흥부전에 20년 전 판본,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밝혀진 겁니다. 근데 판본이 그냥 다르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원래 흥부성이 뭔지 아세요? 흥치요. 놀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뭐지? 원래 연흥부, 연놀부거든요. 연시예요? 네. 연시구나. 원래 우리가 아는 건 와. 연흥부, 연놀부인데 네.
이 판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또 나와요. 장씨로 밝혀집니다. 장흥부예요? 장흥부, 장놀부. 덕수장 씨의 선조라고 해가지고 와. 여기서는 또 둘 다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요. 오. 이 대릴 사이제가 고려시대 관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흥부전이 조선시대 배경이 아니라 고려시대였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가 말하자면 판소리 고장인 남원이었을 것이다. 이 흥부전의 고장이 그렇게 네. 생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배경이 평양입니다. 진짜요? 네. 어머, 진짜요? 오. 네. 판소리 하면 남쪽에서 발원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평양이나 북쪽에서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오. 판소리가 옛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반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되게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뭐 흥부전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그 다 아는 거 뭐 또 흥부전을 줬어요 이랬는데 오늘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다 아는 듯하지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는 척 책박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시면서 이 책을 꼭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가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20대를 민주화 운동으로 가슴 뜨겁게 보낸 분입니다.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내셨고요.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주면은 무등산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또 외가가 광주여가지고 아, 너무 반갑기도 그러시군요. 한데 무등산이 일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무등산이 1000m가 넘는 산입니다. 네. 정확하게 1187m인데요. 인구 100만 정도의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그렇게 가까이에 1000m가 넘는 산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그곳이 1966년도에 항공포대가 무등산 정상에 설치가 됐어요. 57년 동안 정상을 접근을 못했었죠. 그 공사를 61년부터 1961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62년째 네.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무기 체계도 좀 바뀌고 또 발전을 하고 이래서 내려오게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계획이 완료가 돼서 네. 뭐 그러고 나면 한 3, 4년쯤 지나면 완전히 이전을 할 것 같고요. 어.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천왕봉이 가장 높고요. 네. 그 중에서 인왕봉은 올해 9월부터 상시 개방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 시민들이 무등산에 대한 사랑이 좀 유별날다 할 정도로 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네. 자, 무등산이 정말 자연이 지켜지면서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의원님의 인생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죠. 남재희 선생의 시대의 조정자입니다. 보수와 혁신의 경계를 가로지른 한 지식인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시대의 조정자는 남재희 선생이 한국 현대 정치사와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담은 회고록인데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 원로로서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부터 저자가 직접 만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생생한 증언으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인생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한테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무엇일까? 저는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인한테도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이다 할지라도 그때의 정치인들은 그때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네. 남재희라고 하는 정치인은 참 여러 가지로 좀 독특합니다. 뭐 김구, 뭐 여운형, 송진우, 조봉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물론 남쪽에 더 가깝긴 하지만 그렇게 확 섰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재희 이분도 역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뭐 중도 좌 정도 되는 이런 포지셔닝이거든요. 근데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저희 당 계열에 와야 맞는 사람인데 또 그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관료를 했거나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재희 선생이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 처음에도 표지에 써 있거든요. 보수와 혁신의 경계를 가로지른 한 지식인의 기록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작가님, 남재희 선생이 어떤 분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3년생이시고요. 해방 정부 수립, 그러니까 전쟁까지 이걸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네. 정말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굴곡 많은 역사를 다 겪으신 분입니다. 90 되셨죠? 네, 언론인 하기 전에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를 가셨다가 네. 와. 서울대 법학과를 다시 가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언론인이 되셨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국회의원까지 4선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보수와 진보 쪽에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본인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남재희 선생님이 지금은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이슈별로 그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좀 보기 드문. 그러니까 항상 거의 보수당 쪽에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또 그 진보당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시대의 조종자라는 의미가 딱 맞지 않나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남재희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겠지만 인생 책방 4회차에 출연을 또 하셨었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그분의 인생 책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갑석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조정자입니다. 우리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조정자라고 하면 일단 정치인의 역할이 아닐까, 사회 갈등을 좀 조정하는 역할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갈등 조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유발자가 되거나 또 갈등을 증폭자가 되거나 네. 하는 게 지금 정치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큰 거고요. 그것이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정치가 직면해 있는 최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사 갈등을 해결한 그 조정자 역할로서 책 속에 남재희 선생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네. 했었죠. 그때는 현대중공업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고 거의 결정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책임지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아무 대안 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음 날 저절로 해결이 돼버렸다고 하죠.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 경영진들이 국무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권력 투입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들어가서 타결을 해버리는. 그런데 이제 또 그건 못지않게 재밌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 정당이 민정당이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민정 강사를 점거를 합니다. 12시간, 264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붙들려 가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점거해 있으니까 민정당 의원들이 대화 좀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남재희 국회의원이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이 들어갔던 것 중에 노동화법 개혁하라 이런 내용이 주요한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표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남재희 두 딸이 운동권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네.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재희 선생을
보수 정치인이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로지르는 체제내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통 자유주의라고 해석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버럴의 의미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유는 곧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반공이고 그리고 자유나 자유주의의 대척점에가 독재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가 폭이 좁아진 정도가 아니라 왜곡된 의미였었죠. 네. 자유민주주의 좀 이상하죠. 한국적 민주주의 더 이상하죠. 같은 말이지만 리버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는 좀 즐겨 썼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뭐 강남 좌파 뭐 이런 정도가 리버럴이고 정당으로 봐서는 우리 당이 비교적 리버럴에 좀 가까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재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제 내의 리버럴 이렇게 불려졌는데 언젠가 남재희 장관 스스로는 론 울프라고도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외로운 늑대가 테러리스트를 지정하는 뭐 이런 말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이다나 아웃사이더 뭐 이제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이제 외로운 늑대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책에 보면은 남재희 선생님이 리버럴이란 말을 굳이 내 표현으로 하자면 우회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어요. 아주 약한 사회민주주의. 유럽에선 이거를 소셜민주주의라고 했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리버럴이 쓰였고 한국에 와서는 우회민주주의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제 이 책에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네, 뒷조사. 죄송합니다. 운동권 출신이셔서 뒷조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의원님 오른쪽 볼이 좀 떨리신 것 같아요. 저희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운동 시절에 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1990년 봄 정도였는데 네, 네. 그때가 이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면서 전대협의장을 네, 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부를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나 봐요. 네. 그때는 서교 호텔이라고요. 네. 서교동에 거기를 즐겨 쓰셨어요. 네.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어디 비상구로 들어가서 미로 같은 골목을 이렇게 하다가 뭐 식당 주방도 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간.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야당 당수였죠. 야당 대표와 학생운동의 책임자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이나 여기저기서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거든요. 그때 이제 항상 당부했던 말씀은 그겁니다. 3비, 그러니까 비용공, 비폭력, 비반미를 꼭 지키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용공이란 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용인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북한 여기를 멀리하고 폭력 시위를 자제하고 비폭력 시위를 그다음에 반미 구호를 전면에 앞장 세우지 말고 이 당부를 많이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난 나중에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때도 제가 수배 중일 때 만났었고요. 그해 10월에 제가 붙잡힙니다. 네. 그때는 또 안기부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네. 잡혀서 이제 남산 지하실로 가죠. 그때 가장 저한테 집요하게 물어봤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간첩을 만났느냐, 이거. 김대중을 만났느냐. 그 두 가지를 가장 집요하게 물어봤고요. 어쨌든 끝까지 뭐 안 만났다고 이제 버틴 거죠. 이제 만났다고 하면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거죠. 결국 야당 당수가 학생 운동을 배후 조종하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네. 가려고 했으니까요. 네. 쭉 듣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 얘긴데 네. 영화같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우리 송갑석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광주. 의원님의 정치적인 고향이자 대학 네. 생활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죠. 전대협 의장 4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당선이 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10년이 딱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었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전대협이라고 하는 학생 운동이 보다 대중화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광주가 송갑석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광주에서 이제 가장 큰 대학이 뭐 전남대학이니까 그래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전대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대협 의장 하실 때를 좀 떠올리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수배가 됐던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수배되면 꽁꽁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때는 시위도 많고 또 집회도 많고 이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보라매 공원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연설을 하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경찰들이 곳곳에가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했었던 작전이 어떤 거였냐면 500명 넘는 대학생들 속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500명이 그 넓은 운동장을 막 휘젓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는 옷을 안에서 다른 걸로 슬쩍 갈아입고 영화 같아요. 네, 한 4팀 정도가 마치 전대협 의장을 호위해서 가는 것처럼 쫙 이제 퍼지죠. 네, 저는 이제 그 4팀에도 안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게 굉장히 신화적인 그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전대협 의장을 거의 홍길동처럼 저번 어제 광주에 있었대. 네. 아니야, 뭐 전남에서 봤대, 부산에서 봤대 해가지고 거의 한 곳에서 하루에 8군데서 나타나 막 그랬어요. 맞아, 맞아. 예전에 고생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감옥에 가시고 그랬을 때 본인이 가장 힘드셨겠지만 더 마음을 졸이셨을 분은 사실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감옥을 5년 2개월을 살았거든요. 네, 전대부장들은 정가가 있습니다. 제가 25에 들어가서 30살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옥바라지를 하신 거죠. 제 고향이 전남 고흥이거든요. 고흥 시골뿐이에요, 그냥 저희 어머니. 저희 큰형이 이제 뭐 젊었을 때 여절을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보다 더한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맨 처음에 구속돼서 한 석 달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면회도 한 번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잡힐 때는 워낙에 이제 뭐 언론이 시끄러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처음에는 저한테 막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으라는 말을 저한테 하질 않았어요. 본인에 대한 자책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시골 아줌마로 살다가 세상을 이렇게 몰랐구나.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많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막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93년쯤 되니까 다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머님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본인의 신앙이 사회성도 획득하면서 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뒷조사를 또 해보니까요. 의원님의 약간 의외의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뭐예요? 두 분 모르시죠? 의외의 직함. 예. 바로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이요? 예, 광주학교의 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 학교는 아니고요. 네. 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걸 만들어서 이사장이자 교장이자 뭐 교사이자 혼자 다 했는데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한 6k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혼자 쭉 걸어가면 2시간이 채 안 걸리죠. 거기에 이제 곳곳에 역사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역사 해설을 하면서 쭉 걷는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300회 넘게 우와. 했습니다. 제가 했었던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은 의병들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의병들 이야기. 네. 그러니까 보통 의향 광주, 의로운 도시 광주 그러면 사람들이 80년 5월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광주의 의로움은 수백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 의병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역사 해설사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쭉 했는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뭐 언젠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두고 나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다시 광주학교 교장으로 복귀를 해서 또 다른 스토리를 또 발굴을 해서 또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봐야죠.
광주학교 운영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희망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이게 뭔가요? 케이크요.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게 네. 있거든요. 이제 학원을 다닐 형편이 못 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서 하는 공부방입니다.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많이 좀 늘어났어요. 지금 50개가 좀 못 되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제 눈에는 자꾸 좀 밟혔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생일을 셀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센터당 케이크를 2개씩 매달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센터가 보통 아이들이 한 30-40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달에 생일인 애들을 와. 모아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7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거라면 약간 기부행위가 맞아요. 되고 또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약간 쉬는 타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5글자로 말해요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반말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의원님. 없는 거네. 예, 없는 거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정신을 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 5글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가볍게 들어갈게요. 지금 기분은? 당황스럽네. 와, 진짜 잘하신다. 두 번째 질문, 취미가 뭐야? 취미가 뭐지? 취미가 뭐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트레킹 하지. 아, 트레킹하지. 맞아. 트레킹하지. 아, 무등산 트레킹 하시면 맞아요. 되겠네요. 다음 질문, 나의 장점은? 말을 잘 들어. 정말 말 잘 안 듣게 생기셨는데 아니 그쵸? 말을 잘 들으란 말은 시키는 말이에요? 대로 잘해 이런 말이 아니라 아, 네네. 아, 잘 잘 듣는다. 들어준다고. 네, 네. 네네. 아, 경청한다. 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내게 광주란? 아, 5글자로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진짜 네. 어려워요. 네, 네. 놀라운 도시. 놀라운 도시, 광주. 왜 놀라운 도시일까요? 스스로를 의로운 도시의 의로운 시민이다라고 칭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점에서는 놀라운 도시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말로 누구의 예상을 또 벗어나서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저는 광주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심사? 진짜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차마 말을 못 하겠고요. 아, 제일 궁금한데요. 두 번째 관심사. 네. 선거제 개혁. 아, 선거제 개혁. 네. 아, 지금 선거제 개혁 네.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의 이제 소선거구 준연동형 네. 선거구제에서 뭐 이러저러한 제안이 있는데 저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도농 복합형 선거구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광역시에서는 중대선거구를 최소한 뭐 4명 이상을 뽑는. 그다음에 이제 농촌, 어촌, 산촌 그쪽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의 이 정치로는 이제 정말 공멸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모두가 외면당해 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것을 물론 선거제도가 맞는 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뭔가 계속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민생을 중심으로 공존할 수 있는 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센스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갑석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정치 과제라는 키워드입니다. 저자가 한국 정치에 보내는 다양한 조언들도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시니까 공감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어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시대의 조정자라고 자처했었던 또 불렸었던 남재희라고 하는 인물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옛날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할 때 저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의 여와 야는 죽고 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와 야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나뉘어져 있고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저는 정말 국민들만 더 불행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분이 상식적으로 어떤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상식 정도를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우리 당에서 또 어떠한 정치 현장에서 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맞게 얼마나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한테는 이제 항상 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분은 저한테는 지금 어떤 저한테 영감을 주는 면이 상당히 크죠. 그런 영감을 받으셨으니 앞으로의 뭐 과제, 목표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올드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대통령 일본 갔다 오고 뭐 이런 문제로도 시끄럽죠. 근데 그것들이 상당히 연관돼 있는 게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여서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유무형의 비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 비용만 줄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잠재적인 성장에 엄청난 활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화해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저한테는 가장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생책으로 남재희 선생님의 시대의 조정자를 뽑아주셨는데 이 책이 어떤 분들이 좀 읽고 어떤 부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시 하나를 뽑아왔거든요. 고은 시인 유명하시죠? 이분이 이제 남재희 선생님에 대해서 써놓은 시입니다. 오. 의식은 야에 있으나 현실은 여에 있었다. 꿈은 진보에 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 시대는 이런 사람에게 술을 주었다. 술 취해 집에 돌아가면 3만 권의 책이 있었다. 법과대학 동기인 아내와 데모하는 딸의 빈 방이 있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뭐 주도 10개조 막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술을 먹을 때는 이런 거. 뭐 술집 선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이겁니다. 술은 아주 천천히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안주를 충분히 즐겨라. 비싼 집이냐 싼 집이냐라기보다는 그 집의 품격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집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술집 주인이다. 계산은 가능하면 현금으로. 팁은 꼭 줘라.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단골이 5곳이면 5개의 세상이 있다. 아주 그냥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죠. 그리고 세상을 참 멋있게 살았죠. 그래서 이 멋있는 분의 어떤 뭐 매력적인 사람의 정치도 한번 느껴보시고 한 신문 기자로서 20년, 정치인으로서 20년, 지금 이제 정치 관전자로서 20년보다 더 많이 지금 살고 계시죠. 이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건지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량이 많이 줄어서 소주 한 반 병 이 정도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는 제가 소주 반 병이라도 이분하고 꼭 술을 마셔야 될 시기가 네. 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만남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 5글자로 말해요에서 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듣는 거 잘해. 네. 예, 우리 국민의 말도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요. 우리 시대의 정치인 하면 이게 뭔가 싸우기만 하고 좌와 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균형 감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구나.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 시대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잔재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비밀 이야기 듣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로요.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어떤 사람에게
개혁이 뭐냐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답을 했냐면 개혁은 세상에서 없는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답을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챗 GPT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챗 GPT가 현자가 되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로 세상에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까지는 감히 꿈을 못 꾼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슴 뛰는 정치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좋은 날씨에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된 지 오래죠. 책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어서 가시죠. 외동인 아들을 위해 입양하게 된 유기견 은희. 이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집에 온 첫날, 반려인에게 새로운 세계도 함께 찾아옵니다. 4.5kg의 개 한 명이 내 삶에 들어왔다. 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강아지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은희와 살면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자는 은희를 통해 좀 더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좋은 사람을 넘어 좋은 생명체가 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결심했다면 새로운 생명체와 함께하게 될 삶의 변화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보호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개와 살기 시작했다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가 유독 애정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고양이를 곁에 두는 건 인간에게 생리적, 심리적으로 이로운 일이다. 고양이 예찬론이면서 관찰기인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그 속에 가득 실린 사진과 그림이 그의 덕후로움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20대 때 꿈은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글 쓰는 전업작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고양이 집사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열광하며 탐구한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입니다. 강아지 나이 1살은 사람 나이로 16살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시간은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흐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려동물과 작별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되죠. 아직 살아있는데 장래를 생각하는 게 죄 짓는 것 같아. 아프거나 노령의 동물을 돌보는 반려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강아지, 고양이에 그치지 않고 토끼, 라쿤, 앵무새, 물고기, 햄스터, 고슴도치, 파충류 등 반려동물의 장래를 지도한 12년차 장래지도사 강성일은 반려동물 장래법과 사후 기초수습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아름답게 배웅하는 방법을 당신이 반려동물과 이별할 때를 통해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인이자 한국 서정시의 거장 정호승의 등단 50주년 신작. 한결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전하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찾아왔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GPT 제너레이션입니다. 아이폰 등장 이후 최고의 기술 혁신이라 불리는 챗 GPT. 무려 2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국내 최초 챗 GPT 전망서인 GPT 제너레이션을 통해 챗 GPT 활용법과 바뀌어갈 우리 인류의 미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이시안의 GPT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을 테마로 오늘 모익지 함께 해봤는데요. 추천 도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